네, 마켓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저희 시간에 모셨네요. 오늘도 고견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0.25% 상승이냐 동결이냐 이것을 두고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네. 0.25% 인상을 한다라고 그렇죠. 보는 것이 네. 맞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뭐 미국의 연준도 금리 인상 기조를 아직 끝낸 거는 아니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0.25% 정도 인상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하나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1월 3일 날 정부가 부동산 완화 대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내놨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지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게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서 그 부분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인상을 이제 여기에서 일단 한번 좀 그 숨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동결. 되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 이번 1월 달 그 금통위는 과연 이제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것들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0.25% 인상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지만 가변적인 부분도 1월 달에 갑자기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가 있겠네요. 예, 한국은행의 그렇죠. 독립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시험대가 될 예.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앞서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지금 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번에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번에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금리를 인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야 그럼 되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예,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예. 이번에 동결하게 되면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이번에 인상을 한다라고 네. 하더라도 다음번에 동결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가 되든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이 금리 인상 기조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준도 1분기 내에는 그 아마 그 금리 인상을 이제 그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거를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어느 정도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지만 연준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지 뭐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오든지 네. 상관없이 물가 상승률이 피크를 쳤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이번에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을 하던 아니면 동결을 하던 이번이 아무튼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는 마무리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인가요? 그때 발표가 됐는데 예. CP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부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뭐 피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낮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뭐 아주 생각지도 않는 형태의 숫자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뭐 앞에 한 4점 몇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진 않을 것 예, 같아요. 그거는 아무튼 시장에다가 어느 정도 네. 이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거가 아니고 지금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대 뭐 후반, 중반 뭐 이런 정도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되면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물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CPI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피크점을 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난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을 때
그 숫자가 나오자마자 뭐 선물 시장에서 막 주가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4%씩 상승하고 네. 시작할 때도 4% 상승을 하고 네. 막 했지만 결국 그 종가는 보면 한 1% 상승하는 걸로 맞아요. 그치고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4% 상승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들 이 난리지? 어차피 우리가 이 시장이 오늘 시장이 끝날 때는 네. 한 1% 정도 상승으로서 끝나고 말 텐데 왜 이렇게들 하나 했는데 역시 이제 예. 그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물가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사라진, 그러니까 아주 낮아져 버린 그런 형태인데 네. 그냥 사람들이 관성에 의해서 왔던 계속 이게 물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그거를 보다 더 확인해 주는 형태가 네.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는 한은 오늘 시장에서의 물가의 영향 이 부분들은 극히 미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하반기에 정말 가장 민감했던 것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였잖아요. 이 민감도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성으로 인해서 확 민감하게 움직였다가 이제는 하긴 민감도가 떨어졌지라는 시장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민감도는 확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연초에는 시장이 랠리를 펼치면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이 움직임이 좀 이어질까요? 일단 박스권 내에서 지금 2,200포인트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금은 박스권의 하단을 다시 또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 이전에 2,150포인트 정도에서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또 그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의 하단을 확인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의 상단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는 없이 네. 쭉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보면 한 2,30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박스권의 상단이 2,500포인트 조금 못 미쳐서까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는 지난 한 4, 5일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런 그 속도를 일정하게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게 이제 한 뭐 하루 이틀이나 며칠 정도 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을 하면서 아마 2,500포인트 거기에 그 한번 도전하는 네.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의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방향이 잡히면 그런 정도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형태로서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맞겠죠. 네, 물론 특별한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예. 박스권 상단까지는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또 증시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된 것이 수출이잖아요. 예, 그렇죠. 수출은 요즘 어떤가요? 작년도에 워낙 뭐 수출 관련한 지표들이 안 좋았죠. 네. 수출 자체도 마이너스 굉장히 큰 폭으로서 벌어져 버렸고 또 무역 수지도 상당한 그 적자를 냈기 때문에 이게 뭐 올해도 지금 보면 상당히 이게 좀 그 많이들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이러는 그 상황인데요. 당장에 개선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수출이나 무역 수지가 안 좋았던 가장 큰 부분들이 중국하고 반도체하고 그렇죠. 이 두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게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그런 국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아마 작년도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그거를 좀 지나고 나면 중국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로 코로나에 따른 그 영향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대략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그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그런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한 2분기 정도 들면서부터는 숫자가 조금씩은 좀 좋아질 텐데 그게 네. 뭐 플러스가 된다던가 이러는 형태는 아닐 것 같고요. 마이너스 굉장히 큰 폭에서 마이너스 적은 폭으로서 좀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잠깐 이야기가 나왔듯이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리오프닝이 다시 시작되면서 세계 뭐 주요 투자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보자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높여잡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예. 뭐 한 2분기 정도서부터 어느 정도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작년도에 보면 중국이나 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네.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지표가 좋아지는 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홍콩이 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영향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중국 경제, 그다음에 또 제로 코로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있으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통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한다라고 하면 네. 그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또 가장 궁금한 것이 섹터별로 보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워낙에 어두워서인지 정말 삼성전자 이러다가 감산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코스피가 오르기 때문에 네. 그 제일 먼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 정도지 네. 여기서 뭐 크게 뭐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애널리스트들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맞아요. 근데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 작년도 뭐 10월 달 이때 주가가 오를 때는 올해 1분기에 경기 바닥이 온다. 반도체 바닥이 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말 없어졌다고. 최근에 또 올라가니까 또 그렇긴 이런저런 하죠. 얘기를 하고 이러잖아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상반기까지의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은 코스피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봐야 되죠. 최근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되면 제일 네. 먼저 올라가는 주식이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떨어질 때 워낙들 그 공포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믿을 수 있을 만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온 거고 지금은 보면 6만 원대를 넘어서 그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적인 힘으로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장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예, 말씀이었고 그렇다면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혹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네. 제 1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2진이 올라가고 3진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1진에 들어가 있던 그 종목은 은행주하고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간 상태고요. 네. 지금은 보면 이진에 있는 그룹들의 주가들이 쭉 올라가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형주 뭐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이진의 상승까지가 모두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중소형주로서 옮겨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네. 그런 형태로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불과 일주일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오른 주식은 좀 피하고 그동안에 못 오른 주식 쪽으로서 매매를 하고 이러는 형태로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